태극신금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필요한 기능, 즉 유용성이 있어 소비되는 물체를 만드는 데 참여하는 기업과 같은 자본을 일반적으로 산업자본이라고 규정짓는데, 원료 채취 역시 유용성이 있어 소비되는 물체를 만드는 데 참여하므로 산업자본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죠. 물체로 존재하는 상품은 다 원료를 가공해서 만들어지죠. 여기서 유의할 사실을 만든다고 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의 일부분을 일정한 수준을 지닌 기술에 가게 가공하는 것을 인간들은 일반적으로 만들다, 생산하다, 제작하다로 표현할 따름입니다. 채취된 원료는 최종 소비자에 의해 소비되는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공 과정에 투입되어 변형을 겪게 되는데, 채취에서 시작하였죠. 채취된 물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물체로 된 인간에게 유용한 것은 최종 생산물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작업수단이 한 축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요. 원료 없이 어떠한 생산물도 만들어지지 않죠. 이러한 원료는 가공 과정을 거쳐 최종 생산물이 되는데, 최종 생산물은 작업 도구 내지 개인적 소비가 가능한 형태로 변형됩니다. 총이나 폭탄, 탱커와 같은 무기는 주로 집단적 소비를 위해서 사용되지만 개인적 소비를 위한 생산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호신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죠. 무기 역시 엄밀히 따지면 작업 도구에 해당됩니다. 그 무기 작업 원료는 무엇이냐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이 경우 원료는 적으로 맞서는 인간과 적의 물적 토대가 됩니다. 적으로 맞서는 인간과 물적 토대를 무저항 상태로 변형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가공한다는 거죠. 무기는 작업 도구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즉 무기는 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을 활동하는 상태에서 활동하지 않는 상태로 변형시키는 것과 적의 기능하는 물체를 기능하지 못하는 물체로 변형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하죠. 적을 파괴하거나 적의 공격을 저지하여 인간이 지닌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생산물이 무기이며, 무기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무기가 존재함으로써 다른 존재로부터의 위협을 방지하고 있거나 감정 상태가 평안하다면 그 자체가 소비하는 과정이며 그것이 무기의 사용 가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요. 무기의 소비는 적을 사살하거나 적의 물체를 파괴하는 것에 사용될 수도 있지만, 꼭 그러한 것에 사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비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냥 고물로 돼서 사라지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적의 도발을 막는다면 소비되고 있는 거죠. 가공된 물체, 즉 가공물은 작업도구와 개인적 소비 수단으로 분리되며, 그래요. 개인적 소비 수단은 생존 수단과 욕망 충족 수단으로 분리되는데, 그래요. 어, 가공물은 또 작업도구와 개인적 소비 수단으로만 분리되는 것도 아니죠. 예를 들어서 석유를 가공하면 원유가 되죠. 원유는 또한 원료이기도 하죠. 그래요. 작업도 이렇게 써야 더 정확하죠. 분석의 편의를 위해 여기서는 생존수단과 욕망 충족수단을 결합하여 개인적 소비수단으로 통합한 것입니다. 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개인적 소비수단으로 통합했다 이 말이죠. 이를 세계 차원에서 보면 생산물은 국가별로 분업화되어 생산되고, 화폐를 매개로 서로 한편으로는 공급자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수요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가치 이전이 없는 경우라면 공급자의 위치에 있을 수 없는 존재는 수요자의 위치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요. 공급하지 않는 자는 수요자가 될 수가 없다. 국가 간에도 그렇죠. 국가 간에 무역하기 위해서도 거래를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재산이 없는 사람이나 국가는 어떻게 공급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지닐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더라도 소득을 얻어 살아가죠. 시간과 결합된 활동을 공급하면서 다 방법이 있는 거예요. 공급하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수요자가 될 수 있는 삶의 양식에 있어서 재산이 없는 인간도 활동 지출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시간과 결합된 활동을 간단히 활동 지출이라고 표시할 수 있죠. 삶의 양식에 있어서 재산이 없는 인간도 활동 지출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수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빈털터리 국가 역시 인적 토대는 있으니 활동 지출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특별한 기술이 없고 원료가 없더라도 자원이 없더라도 공급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많이 확인할 수 있죠. 분업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조건의 변화, 즉 생산 조건 및 유통 조건에 따라 변합니다. 공급자로서는 특정한 생산물을 국내 소비를 초과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초과 생산물을 국제시장에서 가치로 전환시켜 필요한 생산물을 구매하는 수요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소비되는 것만 생산하지 않죠. 그러면 해외로부터 필요한 것을 얻을 수가 없죠. 세계에 무언가를 공급해야지 세계 시장에서 수요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을 예로 들면 국내 소비 후 남은 공산품을 세계 시장에 팔고 획득한 세계화폐로 공산품을 만드는 원료와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공산품을 구매하여 유지 발전하고 있는데 공산품만 수입하는 것이 아니죠. 한국은 시장도 부족하죠. 부족한 식량을 해외로부터 그래요. 구매해서 소비하고 있죠. 수요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생산하는 식량의 소비자가 되고 있죠. 만일 공산품을 세계시장에서 팔지 못하게 되면 원료나 필요한 공산품을 획득하기 어려우므로 수출 물량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소비할 공산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국부는 생산물의 종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국부는 국가 내에 얼마나 많은 가치물을 국가가 보유하고 있으면 향후를 획득할 수 있느냐에 의존함을 할 수 있는데 이는 합동 지출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석유나 철광석과 같이 생산하면 가격이 어떠하든 현 시대에서 무조건 판매 가능한 자원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일정한 가치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유리한 조건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뿐입니다. 만일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가 그 이외의 가치 획득 수단을 얻지 못한다면 석유를 채취하는 데 흡수되는 활동 지출만큼만 가치를 지닌 생산물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 차원에서 유용한 총 활동 지출량을 고려하면 그러한 데 투입되는 활동 지출량은 미미할 따름입니다. 그래요. 이 역시 한국을 통해 입증 가능합니다. 쓸만한 지하자원 없이도 활동 지출이 흡수될 수 있는 산업 영역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산유국이나 지하자원이 풍부한 국가보다 더 많은 활동 지출량을 흡수함으로써 더 큰 부를 지니고 있으며 상품화한 생산물의 종류도 다양해 현재는 산유국들에 비해 더 안정적인 경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대별로 바뀌긴 하지만 한국보다 부유하고 한국 국민 개개인보다 잘 사는 산유국은 그리 많지 않죠. 한국에는 든든한 지하자원 수출 없이도 그렇다는 거예요. 국제무역은 필연적으로 화폐 간 교환을 발생시키며 이는 화폐 간의 교환 비율을 발생시킵니다. 이 화폐 간의 교환 비율을 일반적으로 환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요. 국제 간의 거래 환율을 보다 깊이 이해하려면 환율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환율은 어떻게 규정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문제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A 국가는 원을 화폐로 단위로 사용하며 한국이 그러하죠. B 국가는 달러를 화폐 단위로 사용하며 추가 비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B 국가의 상인이 A 국가에서 다양한 생산물들을 구입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양한 생산물들이 합쳐서 일반적으로 A국가에서 1,0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B국가의 상인에 의해 동일한 생산물들이 동일한 양으로 거래되는데 9,000달러에 구매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요. 1,000만 원에 거래되는 게 9,000달러에 거래됐다. 1,000만 원 이꼬르 9,000달러 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에는 예의 편의를 위해 모두 동등한 조건에서 거래되었다는 전제가 필요하며 B국가의 상인이 A국가의 어떤 상인과 거래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화폐 단위 간 비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국가 1,000만 원의 상품 가치에 대한 도표 표시 1,000만 원 이꼬르 B국가의 9,000달러라는 등식이 성립할 수 있는데 이는 비율 관계를 성립시키며 1만 대 9라는 비율 관계가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표준화를 위해 1달러를 기준으로 삼으면 1만 원에서 9를 나누게 되니 1111원 대 1달러라는 비율이 성립됩니다. 이는 환율 결정의 핵심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원리가 되겠습니다. 환율의 본질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새로운 가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질을 지닌 생산물이 B국가에서도 생산되고 동일한 조건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18,0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면 A국가에서 9,000달러에 거래되는데 18,0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있다면 이는 A국가의 활동 지출 가격과 B국가의 활동 지출 가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 동일한 조건인데 한 군데에서는 9,000달러에 거래되고 한 군데에서는 18,000달러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무역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B국가의 다른 조건도 다 동일하니까 B국가의 활동 지출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여기서 국제무역을 통해 나타나는 환율은 유사한 조건 속에서 유사한 생산물의 가격 차이를 통해 국가 간 활동 지출의 가격을 비교 가능하게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간 국제무역은 환율의 값에 외국 화폐를 자국 화폐로 전환시키고 자국 화폐를 외국 화폐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생성시키는데 이는 금융 기능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환율의 중요성이 커진 것은 최근 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1944년 달러를 세계의 기축통화로 결정할 때 근본이제로 결정한 데에는 원인이 있는 법입니다. 국제무역이 활발해지기 전 타국의 국민이 그 국가의 지폐로 다른 국가의 상인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면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래가 없어요. 그래요. 양국 간에서 동시에 거래되는 보통 물체가 그래 이용되겠죠. A 국가의 화폐는 B 국가에서 전혀 쓰지 않아요. 그 화폐로 거래를 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양국과의 가치의 함수자로 인정되는 물건만이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국제무역은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하기 수천 년 전에도 이루어졌고 이는 국가들 간의 무역에 사용된 화폐 기능을 수행한 물건이 존재했음을 가리킵니다. 주로 금이나 은이었죠. 그 물건은 금이나 은과 같은 금속이었는데 그러한 금속이 사용될 때는 금속의 순도가 중량이 중요하지 환율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아닙니다. 달러를 기축통화로 정할 때 근본이제로 선택한 것은 당시 상황에서는 근본이제를 선택하지 않으면 국제무역을 함에 있어서 고유한 기능의 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타국과의 화폐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현 시대는 세계 시장이 발전하면서 달러가 금을 대체하게 된 것이죠. 그래요. 남은 시간 태극 마종지를 보겠습니다. 문종 성악 립수부 물음 그래요. 그 성품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성품이겠죠. 인간의 성품을 알고 익히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최종 목적이 어떤 거는 신과 합의하는 것에 있다 하더라도 시작은 그래요. 인간의 성품을 이해하는 것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왜 나올까요? 어떠한 대상이건 속성을 알아야 용도를 알 수 있는 거죠. 의자의 용도를 알기 위해서는 의자가 앉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지 의자의 용도를 알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요. 식칼의 용도가 음식을 자르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지 음식을 요리할 때 사용할 수가 있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의 성품은 어떤 사물의 속성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사명은 용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의 성품을 제대로 알아야지 인간의 용도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개인도 마찬가지죠. 참된 정도는 참된 성품은 어떤가요? 어떤가는 신에 의해 부여된다. 그래야겠죠. 답을 보겠습니다. 답알. 성학, 비명학, 분류. 성을 배우는 일이 성품을 배우는 일이 성품을 확실히 이해하고 익히는 일이 사명을 배우는 일을 마칠 수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성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다 보면 사명도 알고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죠. 선종성 탐임명 시장. 먼저 근데 또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이 말이겠죠. 성품을 따라서 탐구하고 성품을 먼저 연구하고 사명을 이끌어내는 일은 성품만 탐구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성품을 통해서 사명을 알고 실천하는 일을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 명통 방득 철성. 그렇게 하면 사명과 통하게 되고 성품을 철저하게 완성하게 한다. 그래요. 더 좋은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의자가 앉는 것이라는 용도를 성품을 잘 알아 속성을 잘 알았어요. 앉아보면 확실하게 이해되는 거죠. 용도를 알고 직접 사용해 본다는 거죠. 앉는 것이라는 걸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앉아보고 그러면 더 잘 알겠죠. 성비명 불철. 그래요. 성품은 사명이 아니고서는 철저하게 완성되지 아니하고 명비성 불료. 사명은 성품이 아니고서는 완전해질 수 없다. 마칠 수 없다. 그래요. 한 가지만 치우치지 마라 그 말이죠. 고로 역국리진성. 그러한 까닭에 역을 연구하죠. 역 중에 하나가 주역이겠죠. 역은 그래요. 이치를 연구해서 성품을 다해라. 성품을 완전히 알아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다. 얘기했고 이지언명 그리하여 사명을 알도록 하여라. 사명에 이르러라. 그 말이죠. 그런 말이 있겠죠. 부득궁지저. 바닥까지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바닥까지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언지신물 언어차. 어찌 신령한 어떤 물건이 신령한 물건은 아니죠. 신령한 것이 이것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겠는가. 사람의 어딘가에 신령한 물건 계속 말했죠. 어떤 신이 숨어 있다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그 말은 또 뭔가요? 인간의 참된 성품과 사명은
이 신령한 물건에 의해 부여된다. 어떤가는 신에 의해 부여된다. 그것을 숨기고 있는 거죠. 그래요. 어떤가는 신령한 물건에 숨어 있어서 가히생인, 가히살인, 능히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능히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능히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숨어서 그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방식으로. 타인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고, 타집단을 통해서 그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타인과 타집단이 손을 빌리지 못하면 죽이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냥 죽이죠, 마음속에서. 그래서 그것을 자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스스로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속에서 죽이는 이가 있는 거예요. 사명을 다해야 한다. 그 예로부터 깨달음을 얻은 이가 자살은 죄다. 자살하는 일을 섬기지 마라. 그리 말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죽인 이가 어떤가는 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살지제 저게 상과 죽음이 단지 이것에 있다. 병비 령유영감 신비한 관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신비한 존재는 뭔가요? 어떤가는 신이겠죠. 이보다 더한 신비는 없다. 그래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뜻을 보겠습니다. 물은 어떠한 사물이건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물의 용도를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한 이해는 사람의 속성, 즉 성품을 아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성품을 잘 이해하다 보면 사람의 사명을 알게 되고 사명을 완수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성품을 통해 사명을 알고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직접 사용해보면 더 성품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나온 이유는 누구나 사명을 다하기 위함이지 성품을 이해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품을 이해한답시고 성품에만 매달려 사명을 조금 더 이행하지 못하면 세상에 나온 의미가 없지 않겠나. 기본적으로 성품을 찾아 사명을 하는 일은 성품을 완전히 알 수 있게 한다. 성품은 사명을 알고 수행함으로써 완전히 알 수 있고, 사명한 성품을 완전히 알지 못하면 완전히 수행할 수 없다. 알려면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사물에 가질 때는 어떤가는 신의 뜻을 알 정도로 철저히 알아야 한다. 어떤가는 신이 숨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그대는 아는가?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이 다만 어떤가는 신에 달려 있으니 진정한 신비는 어떤가는 신이지 신비한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신비는 어떤가는 신이다. 그보다 더한 신비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